최월학입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제가 언젠가 지나가면서 본 부평공장의 위용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봤더니 GM대우의 신차가 부평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말 좁혀지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단은 팔려고 했고 GM은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어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피나는 구조조정 끝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 회사를 떠나는 동료들을 보며 죄인된 심정으로 회사에 남았던 사람들. 어쨌든 그런 혹독한 상황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비로소 흑자를 달성합니다. 보십시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지난 7월에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2001년 9월 초 대우자동차 매각 사무국 관계자와 GM의 관계자가 마주 앉았다. 2001년 5월 말 GM이 인수제안서를 낸 이후 양측의 물밑 협상은 특별한 진전이 없던 상황이었다. 여기 보십시오. 지난 8월 39,651대를 매출액 3,529억 원과 영업이익 67억 원을 거뒀습니다. 부평공장을 인수할 경우 채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당신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채산성의 문제이기보다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을 경우 부평공장이 신설회사에 편입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렇게 흑자까지 달성했는데 기업 가치가 왜 떨어집니까? 부평공장에 있었던 대규모 노사분규, 파업, 이런 모습들 우리 GM 이사회는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부평공장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요. 정말. 당신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우린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인생을 바쳐서 일했던 사업장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간 사람들, 그 동료들을 보면서 죄인처럼 남아서 세갑절, 네갑절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노사분규 때문에 부평공장을 인수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는 논리입니까? 물건을 팔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이어서 어떻게 물건을 팝니까? 미스터 킴,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국제 M&A 시장은 한국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으면 사고, 가치가 없다 판단되면 버리는 곳입니다. 냉정한 곳입니다. 어쨌든 부평공장 인수는 GM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요. 우리가 고민해 생각해낸 방안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란 게 6년간 위탁 생산업체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답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문제를 놓고 채권은행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다. 인수는 어렵고 6년간 위탁 생산해봐서 살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문제만 합의점을 찾으면 양해각서를 작성하겠대요? 협상이 무한정 길어지는 게 저쪽에서도 문제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매각을 해야 해? 그냥 깨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총재님, 이건 뭐 사람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놓으면 저거 해라, 저거 해놓으면 또 다른 것 해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 문제를 비롯해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과정에서 돌출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런데 정부와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선뜻 협상의 가이드라인조차 정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GM은 유일한 원매자로서의 지위를 한껏 누렸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협상 무용론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GM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은 딜레마였다. 관련 기록이다. 대우자동차 매각은 GM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기업화는 대우자동차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했다. 결국 지리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진 끝에 양측은 일단 양해각서를 맺기로 한다. 물론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였다.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그 양해각서는 2001년 9월 21일에 체결된다. 그렇다면 양해각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GM과 채권단은 각각 4억 달러 및 2억 달러를 출자해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신설법인은 대우자동차 자산인수 대금으로 12억 달러의 우선주를 발행해 채권단에게 지급한다. 대우자동차 부채도 8조 원어치 인수한다. 부평 공장은 일단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되 생산 위탁 계약을 맺어 6년 후 인수를 검토한다. 부평 공장은 6년간 위탁 생산을 맡기고 그 다음에 가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라도 매듭짓지 않으면 부평 공장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매각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기호 경제수석이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채권단하고 GM 측이 20억 달러에 합의를 했다는 건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GM이 낸 돈은 4억 달러인데 여기 이 2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기호 경제수석의 얼굴이 약간 상기된다. 대통령에게 곤란한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GM 측과 2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다만 실제 GM 측이 낸 돈은 4억 달러가 맞습니다. 20억 달러란 돈은 신설법인에서 발행할 우선주 12억 달러, 또 대우자동차 부채 8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주 12억 달러를 채권단에서 받고 대우자동차의 빚 8억 달러는 GM이 안기로 했다. 그래서 결론은 20억 달러에 합의를 한 것이다. 예.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GM이 낸 돈은 겨우 4억 달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헐값 매각 시비가 두려웠구만. 채권단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속지 않아요. 그리고 4억 달러라면은 그 사람들 지난번 국제 입찰에서 자신들이 매긴 가격의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 부평 공장도 다 빠져버리고. 외견상 GM은 20억 달러의 대우자동차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M이 대우차를 사면서 들인 현금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GM이 가져간 군산 창원 공장의 자산가치 2조 2,440억 원은 물론 GM이 이번에 평가한 대우차 자산가치 12억 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GM이 매각 대금을 주식으로 주면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떠넘긴 데서도 탁월한 전술의 일단이 드러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GM 입장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데다 채권단은 당장 이를 현금화할 수 없으니
일종의 어음을 받은 셈이다. 또 GM이 매수대금으로 8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지만 통상 M&A에서 협력업체 지불금 및 퇴직 적립금 등의 부채는 가져가는 게 상례라는 지적도 많다. GM, 정말 협상이 귀재다웠습니다. 그 사람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미국 M&A 시장에서는 가장 꺼리는 협상 파트너가 GM이랍니다. 하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정부와 채권단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운이 없었다고 할까요? (2001년) 하반기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태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의원과 관련한 이런저런 잡음에 김우중 전 회장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김우중 회장은 태국의 친구와 함께 야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긴 내가 햇볕을 쬐은 지 너무 오래되기는 했어요. 예전에 바삐 일할 때는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 참 맑아요. 참 맑고 고와요. 사람 사는 게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데. 한국 소식은 계속 듣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문제로 시끄럽던데.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 권력이란 건 유한해요. 정말 찰나해요. 특히 그분은 아들들의 문제로 생각보다 레임덕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그쪽에선 들어와도 된다는 연락 없습니까? 내년엔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제 슬슬 준비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혹 내 측근을 통해 나를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는 언론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만나야지요. 기회가 되면요? 예. 혹시 김우중 회장님 아닙니까? 맞죠? 김우중 회장님이시죠? 한국에서는 온통 김우중 회장님 행방 찾느라고 난리인데 여기 태국에 이렇게 계셨네요. 황사회 대장님, 우리 일어납시다. 김 회장님, 태국엔 언제 오신 거예요? 계속 태국에 계셨던 거예요? 나 김우중이 아닙니다. 그러니 따라오지 마세요. 자, 갑시다.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좀 쐬가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 분들이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한국 분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까부터 얼굴빛이 안 좋으십니다. 마치 범죄자나 된 듯 도망쳐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한국에서 저는 지금 국제 사기꾼과 다름없습니다. 한 번도 부패에 대해 꿈꿔본 적 없는데
다만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라면 그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것,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